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서동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3층에 이제 연금 위에 있는 자산,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을 활용한 노후소득을 마련하는 전략인데, 사실 제가 3층을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3층까지 안 오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1층, 그리고 2층에서 다 해결하시는 게 좋은데, 3층까지는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3층, 1층, 2층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3층까지 오는 건데요. 3층이면 거의 최후의 수단, 거의 막바지까지 오셨다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까지 안 오시는 게 좋은데, 근데 우리나라 현실상 대부분 이 3층 전략을 구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1층이나 2층으로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3층 전략을 구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을 잘 활용하셔서 이제 노후소득을 만드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1층, 2층까지 준비를 하더라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금이. 소위 말하는 이제 소득 크레바스가 생기기 때문인데, 크레바스가 뭐냐면 그 남극이나 북극에 보면 이제 빙하가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죠.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데군데 저렇게 절벽처럼 뚝 떨어지는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뭐 재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가끔씩 저런데 주인공이 빠져서 막 허우적대고 뭐 이런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평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밟는 순간 뚝 떨어지면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크레바스가 존재하는데, 이 소득에서도 그런 크레바스가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한 50대 중반에, 앞서서 한 53세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50대 중반에 은퇴를 하더라도 저희가 직장에서 은퇴한다고 생활에서 은퇴하는 건 아니죠.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즉 작년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들이 연평균 한 496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고 해요. 약 500만 원 정도 되는데, 500만 원 소득을 올리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 전혀 없게 됩니다. 반면에 지출은 계속되죠. 지금 60세 평균, 작년 60대 가구주가 월 쓰는 지출 비용이 196만 원, 정확하게 196만 원이고 대략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즉 500만 원 벌던 분이 퇴직을 하더라도 200만 원은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크레바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크레바스를 메꿔야 되는데 1층에서 1로 메꾸든 아니면 2층에서 연금으로 메꾸든 다 메꾸셔야 되는데 못 메꾸니까 3층까지 올라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상, 우리나라 현실상 이 3층정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1층에서 지금 3층, 2층에서 연금소득 중에서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이제 소위 말하는 3층 연금이라고 했는데,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을 다 썼더라도 부족합니다. 이게 평균적인 모습만 따져봐도 국민연금을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의 평균 수급금액, 즉 20년을 다 채웠을 때, 완전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그 20년을 다 채웠을 때 받고 계신 분들의 평균 수급액이 8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몇 분 안 계세요. 20년을 다 채워서 받고 계신 분이 몇 분 안 되고, 10년을 넘으면 이제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그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 3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즉 국민연금을 지금 현재 받고 계신 분들의 평균 수급액은 30만 원대에 불과하고요. 또 2층의 퇴직연금 받고 계신 분들의 평균 수급액도 3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3층에 개인연금 받고 계신 분들의 평균 수급액은 10만 원대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20년 다 채운 걸 가정을 하더라도 이 1, 2, 3층을 다 합쳐도 130에서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만 원을 다 못 채운다라는 거죠. 1로 일정 부분 채울 수 있겠지만 1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82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평균 수명 말고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그게 우리나라는 한 72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72세까지는 뭐 일도 할 수 있고 아프지 않게 생활할 수 있지만 82세 되는 시점까지 한 10년 남은 기간이죠. 그 10년 동안은 뭐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면서 조금은 불편한 삶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72세 넘으면 일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연금을 다 쌓아도 부족하고 나이가 들면 일도 못하게 되고 결국
사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자산을 활용해서 노후에 소득을 마련해야 된다는 상황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칭, 부동산 어떻게 활용하냐? 나는 부동산이 없다? 혹은 자산이나 어느 정도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평균적인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가구의 모든 자산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자산, 한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가구들의 평균 자산이, 순자산이 한 3억 8천 정도, 한 4억 가까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74%, 한 2억 8천 정도가 부동산입니다. 이거를 노후에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깔고 앉아서 잠이나 자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노후에는 반드시 노후 소득으로, 내 자산으로, 연금 소득으로 어떻게든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아, 집 한 채는 그래도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소위 말하는 이제 상속의식이 강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자식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 연구소가 최근 조사한 거에 따르면 자, 자식에게 상속이 필요하냐 물었더니 자식 세대는 한 47%가 그렇다, 필요하다 응답했고 부모 세대는 5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어요. 즉 부모가 오히려 더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식은 안 줘도 되고 부모는 더 주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굳이 자식과 말만 잘 되면, 얘기만 잘 되면 지금 깔고 앉고 자고 있는 부동산을 충분히 노후에 내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과연 이 부동산, 동산이 아니죠. 움직이지 못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움직여서 노후의 소득으로 만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정석이 이겁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정석에 가까운 게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건데 주택연금은 뭐냐면 국가가 보증하는 영모기지론이라는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영모기지론이 뭐냐면 모기지론은 뭡니까? 모기지론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죠. 그래서 그게 모기지론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삽니다. 그래서 모기지론의 결론은 집을 내가 갖게 됩니다. 집이 생기는데 영모기지론은 반대거든요. 영모기지론을 일으키면 집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거든요. 지금 영모기지론은 뭐냐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중에 그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모기지론인데 현재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한 대출금을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연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받게 돼서 나중에 갖게 되는데 사실 이 상품은 1990년대 이미 나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못 가졌죠. 그러다가 2007년도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을 내놓으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 그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품이 바로 주택연금인데 이 개념을 보시면 이제 일단 내가 주택연금 가입해야지 하라는 이용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을 합니다. 나 가입 신청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신청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증 신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연금을 신청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왜 보증이냐면 사실 돈은 은행에서 나가거든요. 은행에서. 근처 가까운 시중 은행에서 내가 선택해서 나 뭐 은행에서 X은행에서 받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 은행 대출을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보증. 즉 공사죠. 정부, 국가. 즉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이 이용자의 신용이든 뭐든 안 따지고 여기만 보고 그냥 대출을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로 잡은 집값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은행은 무조건 정해진 금액을 계속 줍니다. 여기만 믿고. 그래서 이용자는 여기다 신청하고 여기서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과 이 3자의 관계에서 대출이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먼저 이 연령이 돼야 되는데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가 넘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부부 기준으로 두 분이 다 60세가 넘으셨어야 되는데 조건을 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가진 분이 60세만 넘으면 무조건 이제 신청할 수 있게 됐고요. 근데 다만 주택의 크기가 1주택이 9억이 넘으면 안 됩니다. 9억이 넘으면 신청을 못 하고요. 1주택이 9억이 넘으면 안 되는데 다만 여러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여러 주택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 주택이 합산해서 9억이 안 넘으면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9억 원이 넘지 말아야 됩니다. 집을 몇 채 가지든 간에 9억이 넘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만 맞으면 주택연금을 가입을 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게 2005년에 약간 꺾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지난달 8월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 되면 뭐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된 선상에서 점이 어딘가에 찍힐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렇게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를 하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정말 많습니다. 맨 처음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안 나가도 되는 거죠. 이사 걱정 없이, 나갈 걱정 없이 평생 두 부부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거기 살면서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걸 국가가 보증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지급을 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부부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돌아가시더라도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그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부부 기준으로 평생 지급을 하게 되고요. 또 합리적 상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이 부모 세대 말고 그 부모의 자식 세대한테도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뒷부분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저희가 집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를 내죠. 근데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그 재산세 50%가 감면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것도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이율이 있거든요. 근데 시중 대출이율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고요. 합리적 상속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금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 부부가 다 돌아가시면 집을 팔아서 집을 처분해서 이제 그동안 지급한 연금액을 다 이제 주택연금공사가 회수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두 부부가 올해서 정말 100세까지 이제 장수를 하셔갖고 연금을 많이 나갔어요. 연금이 집을 팔아도 그 연금액을 다 못 메꾸는 경우가 있어요. 집값 팔아도 연금의 뭐 반밖에 못 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때는 그렇다면 뭐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까 두 분한테 다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남아있는 자식 세대한테 국가가 청구를 할까요? 야, 우리 돈 많이 줬으니까 내놔라. 부족한 금액 내놔라.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간 건 나간 금액이고 나 이 정도만 회수할게. 주택연금공사가 손해보고 마는 거죠. 지금 나라가 정부가 회수하고 손해보고 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두 분 좀 일찍 돌아가셔서 집을 팔아도 연금한 수령 그동안 지급한 연금액을 다 회수해도 집값이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금액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나라가 안 가져갔으니까 여기는 나라가 가져갈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즉 남아있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볼 게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상속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즉 집값이 남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청구하지 않고 즉 상속인이든 부부 입장에서든 절대 손해볼 게 없는 그런 제도이고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지급하냐 살펴보면 65세 기준으로 한 집값이 한 4억 원 정도 되면 한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00만 원이 뭐 상징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만약에 3억 원 주택이라면 3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그 주택을 활용해서 100만 원 정도 받으시려고 하면 연금 수령 기간을 늦추면 됩니다. 70세부터 받겠다. 그러면 98만 원, 거의 1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 그리고 내가 받고자 하는 연령대를 잘 조절하시면 내가 원하는 수준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이게 주택연금이 뭐 거의 사실상 정답인데 이제 아예 파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건 담보로 이렇게 어딘가에 맡기는 거지만 매도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러면 매도하면 과연 얼마만큼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살펴보면 2억 7,200만 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적인 매매 가격입니다. 즉 뭐 제주도, 뭐 부산, 광주, 서울 다 합쳤을 때 집값을 매매한 것을 보니까 평균 한 2억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집값 팔았다고 저 금액을 다
내가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집을 팔았으니까 난 어딘가에서 자고 먹고 해야 되는데 전세라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전세값의 평균이 전국 평균이 1억 7,800입니다. 여기서 집값 팔아서 전세로 옮기면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남는다는 결론이 가능한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집값, 내가 소유한 집의 위치, 지역, 크기 이런 거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좀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 보시면 서울 지역의 집값 평균 매매가격은 4억 6천 정도 됩니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남길 수 있겠지만 또 따라서 전세값도 높기 때문에 뭐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차익을 남길 수 있겠지만 그렇게 또 이거보다 아주 많은 금액을 또 남기실 것 같지는 않고요. 여하튼 1억 원 안팎의 이제 매매 차익, 그 전세 자금과의 차이를 이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1억 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무슨 방법으로? 그냥 1억 원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뺐으면 될까요? 그러면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게 1억 원입니다, 사실. 월 200만 원씩 쓸다고 가정했을 때 저 1억 원은 채 5년이 안 갑니다. 5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저 1억 원 그냥 쌓아놓고 뺐으면 어느 순간 지도세동물이 사라지는데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가능하면 원금도 보존하면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현금 흐름도 창출되게끔 이게 원칙이거든요. 두 가지 원칙만 지키는데 이 두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상품이 월주기식 펀드 ELS가 있습니다. 보통 펀드는 이제 매달 조금씩 차곡차곡 저축했다가 차곡차곡 적립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찾는 게 일반적인 펀드 투자 방식인데 이 월주기식 펀드는 그 반대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이제 조금씩 매월 혹은 매 분기마다 조금씩 자금을 내가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연금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월주기식 펀드나 ELS를 활용하시면 원금을 보존하면서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 즉시연금 많이 활용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즉시연금이 뭐냐면 연금이란 건 그거죠.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자금을 누적했다가 이제 나중에 노후에 이제 다시 그걸 돌려받는 건데 이 즉시연금은 뭐냐면 노후에 닥쳤을 때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월주기식처럼 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1억 원을 즉시연금에 넣으면 이제 금리 수준이나 연금 상품의 종류, 뭐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 1억 원 정도 넣으면 매월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는 한 40년 동안 받을 수 있으실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이용하는 겁니다. 옆에 그림 수익형 부동산인 게 뭔가요? 오피스텔이나 상가처럼 매월 월세가 들어오는 그런 이제 부동산인데 작년 기준으로 이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평균 수익률이 5.9, 6점이 한 6% 정도 됩니다. 1억 원 넣으면 600만 원, 월로 따지면 한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은행에 1억 넣으면 150만 원, 1.5% 금리 따졌을 때 150만 원, 세금 떼고 나면 130만 원. 130만 원 대비 600만 원, 훨씬 많은 금액이죠. 다만 수익형 부동산의 단점이라고 하면 관리가 좀 어렵죠.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예 600만 원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공실이 장기간 지속되면 뭐 그런 단점도 있고요. 예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행에 놓고 1.5% 이자로 받아 쓸 수 있는데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뭐 추천할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매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같은 지역에서 나 다른 동네로 떠나기도 싫고 집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집을 작게 줄여서 가야겠죠. 그랬을 때 차익이 한 평당 한 1,100만 원 정도 얻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건 아니지만 전국 평균적으로 한 평 줄일 때마다 한 1,100만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집의 크기 그리고 내가 필요한 노후 자금 이런 걸 감안을 하셔서 알맞게 같은 지역에서 줄여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같은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이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노후에는 이제 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좀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좀 살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유용하실 것 같은데 우리 수도권 지역의 평균 매매 가격이 주택 가격이 한 3억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도권 지역에. 근데 이 6대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소위 말하는 이제 시골 정도 되겠죠. 시골. 시골. 그래서 수도권하고 시골 사이에 이 매매 가격 차이가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 팔고 시골로 이사 가면 2억 원 정도는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앞서 한 1억 원 정도를 즉시연금이나 이렇게 되면 월 3, 4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억 원 정도 넣으시면 50만 원 이상, 6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노후에 은퇴하면 좀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살겠다 하신 분들은 이 방법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다만 최근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 회색처럼 보이는 게 이게 지방의 기타 지방의 이게 가격, 주택 가격 추이고요. 이 진하게 보이는 게 이게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추이인데 옛날에는 차이가 엄청 많았는데 지금 많이 좁혀지고 있어요. 즉 지방에 있는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이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은 그 상승률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즉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즉 수도권 집 팔고 지방으로 가더라도 점점 매매 차익이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 정도 점만 좀 감안을 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활용한 전략을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는 방법, 아예 팔고 전세로 주거 형태를 바꾸시는 방법, 또 하나 같은 지역에서 평수를 줄여가시는 방법, 또 하나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시는 방법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선호나 내가 선호하는 지역이나 혹은 나의 경향, 그리고 내가 필요한 노후 자금 이런 거에 맞춰서 알맞게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노후 활용 소득 전략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